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14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에 고향 제주로 내려왔어요. 금이 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제 경우는 그 반대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떠났던 고향을 이혼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한때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가 숨이 막히고 지긋지긋해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직 세상을 모르던 제게 서울은 막연히 화려하고 신기하고 빛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발을 들이면 내 인생도 화려하게 빛이 날 줄 알았죠. 하지만 서울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마음 편히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난 14년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채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되자 생각나는 건 내 고향 제주뿐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밖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귀향을 했는데도 가족들과 친구들은 잘 왔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던 저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고향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열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앞두고 묵은 때 같은 과거를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만 봐도 결혼할 때 집이랑 혼수를 준비해서 신혼을 시작하던데 저희 부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좀 돼서 그간 벌어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 병원비를 대느라 늘 돈에 쪼들려 살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사느라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둘 다 선뜻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주변에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고 결혼을 닥달하더군요.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고 봄가을로 직장 동료들 청첩장을 받는 게 일상이 되어가던 즈음 아빠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듣기 전부터 혹여 돈 문제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는 네 엄마가 방금 숨을 거뒀다는 아빠의 말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솔직히 엄마의 부고를 전해 들은 순간 제 목을 꽉 조이고 있던 목줄이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엄마 병원비 부담은 저의 20대를 모조리 씹어 먹어버렸어요. 내 학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엄마 병원비까지 보태야 했으니까요. 졸업하는 날까지도 동기들과 커피 한 잔 마신 적 없을 정도로 교우관계는 엉망이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나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로는 수입이 늘어난 덕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요. 난생 처음 남들처럼 연애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10,000원짜리 한 장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궁색한 생활은 여전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껏 내 목을 조이던 엄마 병원비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나쁜 딸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건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닌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울고 난 탓인지 정작 장례식에 참석하러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랑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장례 기간 내내 우리 부녀가 눈물을 흘리지 않자 사람들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소곤대더군요. 우리 가족이 엄마의 죽음 앞에 슬픔보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모르니 하는 말들이었겠죠.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동네 분들은 물론 동창들도 다들 찾아와 주었어요. 그런데 저랑 초중고를 함께 나온 동창 녀석 하나가 장례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지 뭐예요. 다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녀석이 나 몰래 저희 언니랑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는 언질 한 번 없이 말이에요. 그간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서 생활했던 언니 때문에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한 채 늘 병원에서 만나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때로는 언니를 대신해 동창이 엄마 병상을 지키기도 했다더군요. 자기 엄마도 아니고 여자친구 엄마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5년이나 사귀고도 우리 엄마 장례식에 불참한 남자친구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아, 이거 어쩌지? 회사에 알아보니까 장모님이면 몰라도 애인 모친 상은 휴가 처리가 안 된대. 서울이면 퇴근 후라도 가보는 건데 제주도라서 그것도 안 되고 미안해서 어쩌냐?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다 내 남자친구와 비교되는 동창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동창은 불난집에 기름까지 부어댔어요. 야, 네 남자친구는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냐? 5년이나 사귀었다면서 여자친구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는 게 말이 돼? 딴 건 몰라도 부모님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건 할 짓이 아니지. 그깟 놈이랑은 당장 헤어져.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사람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누군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너야 한 동네니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지만 서울에서 제주도에 오는 게 쉽냐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회사에서 보내주겠니? 네가 우리 언니랑 사귀는 건 말릴 생각 없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형부 노릇할 생각은 하지 마. 속상한 마음에 괜히 동창한테 화를 낸 저는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도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모친상 휴가 마지막 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지은아, 괜찮아? 고생 많았지.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생각 같아선 무단 결근이라도 하고 가고 싶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처지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살면서 후회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후회가 되더라. 진작 너랑 결혼을 했다면 사회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럼 네 곁을 지켜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뭐? 자기 제정신이야? 나 어제까지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늘 집에 왔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신경해? 나도 알아. 이런 말할 상황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더 뜸들이다간 그 사이 아버님이라도 잘못되시면 그때도 난 회사에 할 말이 없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구실이 없는 거라고. 이번에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아니? 너 그렇게 혼자 제주도로 보내놓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잠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널 고생 안 시킨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네가 힘들 때 널 혼자 두지는 않을게. 약속해. 뜬금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남자친구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가진 게 너무 없던 터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신혼집도 제가 살던 원룸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저희 고향분들한테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식장비랑 혼수비로 쓴 돈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기로 하고 미뤄두었죠. 그런데 결혼해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하자고 미뤄두었던 건 그 나중이 되어도 안 하게 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음에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 이혼하는 그날까지도 신혼여행은 못 가고 말았죠. 결혼하고 1년간은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둘이 벌면 반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빚이었지만 매달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상환 날짜는 점점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시댁 때문이었죠. 자기야, 지난달에 카드를 얼마나 쓴 거야? 현금 서비스도 받았던데 뭐 하느라 받은 거야? 아, 그거 아빠 치과 치료비 때문에 쓴 거야. 다음 달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 나왔구나. 저번에 보니까 아빠 이가 안 좋으셔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임플란트 해드렸지. 2개는 정부 지원이 돼서 나머지 2개만 제 돈 내고 했지 뭐. 그래도 그게 어디야. 반값에 한 셈인데.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치과 치료비면 카드로 분납하면 될 일이지. 이자도 높은데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어떡해? 그건 할부도 안 되잖아. 그러자 남편이 싸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그 돈으로 술을 퍼마셨냐? 여자들 끼고 노는 유흥주점에 갔냐? 자식으로서 부모 이빨 하나 해드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리고 네 카드로 서비스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카드로 받은 거야. 너 보고 갚으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아침부터 사람 속 좀 긁지 마. 아니, 제가 지금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린 것 때문에 일어나요. 큰 지출이 있으면 미리 나랑 상의도 하고 기왕이면 돈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 그런데도 남편은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그 일로 며칠간 냉전으로 지낸 우리는 3일째 되던 날 화해를 했어요. 지는 게 이긴 거라는 말대로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자기야, 아버님이 임플란트 해드린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나랑 상의 좀 해줘. 지난번엔 내가 목소리 높여서 미안해. 그러자 남편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잘 풀어냈는데 얼마 뒤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번엔 시동생 문제였어요. 자기야, 이거 차 키 아니야? 이거 누구네 차야? 아, 그거? 당연히 우리 차지. 내가 이참에 하나 뽑았어. 뭐? 차를 뽑아?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뽑아? 마이너스 통장도 다 못 갚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신용 대출 좀 받았지. 성훈이 덕분에 완전 싸게 샀어. 자기도 이리 와서 봐봐. 저기 세워둔 흰색 차거든. 완전 새 거 같지? 사람들도 다들 새 차인 줄 알더라고. 우리 차가 왜 필요해? 둘 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게다가 차를 사면 차값만 들어?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자기는 왜 매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냐고.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은 싸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너한테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내가 차를 샀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무턱대고 화만 낼 생각 말고 왜 그랬을지를 생각하라고. 남편이 하도 당당하게 화를 내길래 무슨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이번에 성훈이 들어간 직장이 집에서 멀잖아. 대중교통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은 기본으로 드는데 형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차에 언제고 사야 할 거니까 기왕 살 거 일정 좀 앞당겨서 얘 출퇴근하는데 도움 좀 주자 싶었지. 기름은 성훈이가 출퇴근하면서 채운다니까 우린 주말에 공짜로 타고 다니면 되니까 우리한테는 이득 아니겠어? 이게 무슨 개벽 따고 뜨는 소린지 원. 아니, 애초에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는 차를 사놓고 보험료에 유지비까지 들게 생겼는데 이게 이득이라고요? 정말 이런 계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왜 우리 돈으로 사냐고. 살 거면 차가 필요한 도련님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은 우리가 내야 되냐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실혼집 구할 돈도 없어서 나 살던 천에 40짜리 원룸에서 사는 주제에 우리가 그럴 상황이냐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 우리 집 장남이야.
넌 첫째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기적인가 본데 원래 첫째들은 동생들 위해 희생하고 사는 거라고. 내가 성훈이한테 집을 사줬냐 차를 사줬냐? 얼마 안 되는 중고차 사서 평일에 잠깐 빌려준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냐? 그래, 나 돈 없고 능력 없는 놈이야. 아주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서 신혼집도 한 칸 못 마련해서 마누라 처녀 때 살던 집에 빌붙어 사는 못난 놈이라고.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남편 기죽이니까 살만하냐고. 아, 정말이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모든 걸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지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더럽고 치사해서 차 되팔겠다고 큰 소리까지 땅땅 쳤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시동생이 술에 진탕 취해 찾아와선 그러는 거예요. 형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출퇴근 좀 편히 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내 형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가족 위에 산재밖에 없는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따질 게 있으면 나한테 따지라고요. 시동생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낀 채 악을 고래고래 쓰며 벽에 이마까지 박아대며 난동을 피웠어요. 그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시동생을 뜯어말리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을 했죠. 도련님 그만하세요. 머리 다쳐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매달리는데도 꼼짝을 않더라고요. 거기다 목청은 또 어찌나 크던지 귀가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어요. 좁은 복도를 사이로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옆집 앞집 할 거 없이 다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난리였죠. 울상으로 시동생한테 매달려 있던 저는 이대로 뒀다간 시동생이 머리라도 다칠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동생 등짝을 몇 대 때렸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퇴근에 돌아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젠 나한테 화내는 걸로 모자라 내 동생까지 때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남편이 화를 내며 제게 소리치자 내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벽에 머리를 박아대던 시동생이 울먹이며 지형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죠. 형, 내가 형수한테 그렇게 빌었는데도 형수가 날 막 때렸어. 나 때문에 형 이혼하면 어떡해. 형수가 형도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자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니 죽일 듯 저를 노려보고는 지 동생을 부축해 집을 나갔어요. 제가 골목까지 달려나와 오해라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3일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내가 제주 여자가 드세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너처럼 드셀 줄은 몰랐다. 어떻게 된 게 그깟 차 한 대 뽑았다고 시동생을 때리고 네 남편을 내쫓니? 네 친정엄마도 네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더냐? 왜 말을 못해? 나 없는 데선 내 새끼도 두들겨 패던 애가 왜 내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하냔 말이야? 내가 우리 작은 애가 너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그날 밤새 끙끙 앓으면서 울다 잠들었다. 어떻게 할래? 네 아버지 불러서 무릎 꿇고 사과할래? 아니면 이참에 이혼 도장 찍을래? 어서 말 못해? 어머님, 그날 일은 정말 오해예요. 제가 왜 도련님을 때리겠어요? 도련님이 술에 취해 머리를 벽에 찍고 있으니까 머리 다칠까봐 뜯어내면서 등짝 몇 대 때린 게 다예요. 제 등치를 보세요. 때리면 뭘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그 일도 그래요. 제가 왜 남편을 내쫓아요?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 절 밀어내고 간 건 그 사람이라고요. 어쨌든 그날 일에 대해서는 도련님한테도 제가 사과할게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억울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 않으시곤 자식이 지은 잘못은 부모 책임이라면서 저희 아빠랑 같이 와서 잘못을 빌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라고 못 박으시곤 가셨어요.
그날 밤 혼자 불 꺼진 집안에 앉아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더라고요. 방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는데 아무리 쳐도 가슴을 꽉 누르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그 주 토요일, 전날 퇴근한 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울다 지쳐 잠들었던 저는 요란한 벨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빠,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웬일이야?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제 팔을 낚아채서는 끌고 나가셨어요. 지난밤 화장도 못 지운 채 잠들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저는 아빠 손을 뿌리치려 안간 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아빠를 보곤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사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입니다. 못난 이 아비를 생각해서라도 제 딸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너 뭐해? 당장 와서 무릎 안 꿇고.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아빠를 보자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얼이 빠진 채 멍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순간 귀에서 찡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과로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겹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경을 너무 쓴 탓이었죠. 아빠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밥은 왜 굶어? 그냥 죄송하다 용서 빌면 될걸. 아니다. 네가 오죽 억울하면 그랬겠냐. 애초에 내가 박서방 말만 듣고 너를 몰아세운 내 죄다. 애비가 돼선 내 새끼 말부터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내 죄다. 내 죄야.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빠를 보자 제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아빠가 왜 울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아빠 신경 쓰게 안 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인서가, 아빠가 울긴 왜 울어? 코가 근질거려서 그러는 거지. 이번 일로 박서방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니까 둘이서 대화로 잘 풀어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그리고 제발 밥 좀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아빠는 다시 제주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쓰러진 걸 보고 놀란 남편은 자기가 말도 없이 차를 뽑아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 일로 쌓인 감정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살면서 접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중고로 산 그 차는 저희가 타기로 했어요. 다시 되팔려고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삐걱이던 신혼도 지나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장례식 때 언니 곁을 지키던 제 동창 녀석이랑요. 30년 가까이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부르던 호칭을 형부로 고치려니 입에 붙지 않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지 뭐예요. 아,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이게 무슨 개족보야. 그럼 어떡해. 나이가 어려도 형부는 형부인데. 호칭만 그렇게 하고 말은 놓으면 되잖아. 형부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아씨, 서양은 하필 그런 자식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말도 너무 막하고 사람이 너무 직선적이야. 사람한테 쏘듯이 말하니까 대화 나누기가 겁날 정도라니까. 따지고 보면 남편이 형부를 불편해할 만도 했어요. 제 남편은 좀 꿍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 형부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거든요. 왜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도 그만하고 덩치도 그만해서 힘센 애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제 남편이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반면에 형부는 주먹 깨나 쓰면서 애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 스타일이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 나름 의로운 스타일이랄까요. 암튼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 둘 사이는 물과 기름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 나이와는 달리 촌수가 꼬이다 보니 관계가 참 애매하게 되어버렸죠. 형부네 집안은 예전부터 귤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형부가 공장을 세워 귤 초콜릿과 귤 스낵 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매출이 나지 않아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귤 스낵 판매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제주 전역에 매장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중 2개는 동생들한테 하나씩 떼어주었고 공장과 본점, 집 근처에 있는 분점 하나만 언니랑 형부가 관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20살 때만 해도 대학도 안 가고 귤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동창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서울로 갔던 동창들이 형부를 부러워하게 됐어요.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더니 내 고향에서 보란듯이 성공을 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갔던 친구들 중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마지못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일찌감치 실패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저는 전자에 속하는 부류였어요. 내가 원하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서울에 정착해 결혼까지 하다 보니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형부는 신혼집으로 4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더라고요. 언니는 그 큰 집에 혼수 채우느라 허리가 휜다고 앓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부럽더라고요. 2년 먼저 결혼한 우리는 여전히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우리 부부가 서울에서 왔다고 회를 잔뜩 떠온 형부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제 남편한테 집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언제까지 그 쬐깐한 집에서 살 생각입니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원룸은 너무 심하잖아요. 거참, 제주도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본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기서 아파트 살 돈으론 서울에서 전셋집도 못 구한다고요. 뭘 알고나 말을 하지? 안 그래도 재력에 있는 형부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던 남편은 집 얘기가 나오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형부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서울 집값 비싼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사는 그 집, 처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 아닙니까? 남자가 돼서 여자가 마련한 집에 얹혀 사는 거 창피한 거 아니냐고요. 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은이 제주에 살 때만 해도 우리 동창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던 여성입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엄청 많았다고요. 그뿐입니까? 엄마 병원비 대느라 10년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산 착한 애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애도 없어요. 그래서 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은이만큼은 고생 않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형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동창으로서, 아니 친구로서 하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형부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았던 남편은 형부가 자신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들자 슬슬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누가 보면 지은이가 자기 부인인 줄 알겠네. 처형, 이거 가만두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명색이 형부란 사람이 처제한테 껄떡대는데 그냥 두고 볼 거냐고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그렇지 니 거 내 거도 구분 못합니까? 결혼식 하루 앞둔 마당에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일어나. 나 도저히 기분 나빠서 더는 여기 못 앉아있겠으니까 일어나자고. 사람이 말이야, 기껏 바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줬더니 남의 마누라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래서 총것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총것이라는 말에 형부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뭐요? 총것?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다 했다. 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자 잠자코 앉아 계시던 아빠가 형부를 불렀어요. 종수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네가 손윗사람이라고는 해도 박서방이 연장자인데 함부로 굴면 안 되지. 네가 먼저 사과해.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인서가 내가 뭐라 그랬냐?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지.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기 불쾌하면 사과하는 게 맞아. 그러니 얼른 사과해. 결국 형부가 먼저 사과를 하면서 그날 말다툼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문내 괘씸했던지 남편은 다음날 축의금을 낼 때 애초 내기로 했던 금액보다 절반가량을 적게 냈더라고요. 평소 명절이나 저희 아빠 생신 때도 멀다는 이유로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인데 언니 결혼식 축의금마저도 얌생이처럼 얄밉게 구니 저로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 보면 남편은 자기 집 일이라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생일까지 챙기면서 제 친정 일에는 너무도 무심했거든요. 아빠가 저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셔서 사위한테 큰 소리를 못 하시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더 저희 집을 우습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곁에 있으면서 쭉 그걸 봐온 형부는 그래서 더 제 남편을 갈궜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처가가 멀다는 이유 말고도 상종하기 싫은 동서 핑계까지 생겨서 제 친정을 더 기피할 이유가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제주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발만 안 들인 게 아니라 명절은 물론 저희 아빠 생신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그러면서도 쉬는 날만 되면 저를 끌고 그렇게 시댁을 가는 거예요. 결혼 초부터 몇 번의 시끄러운 일 때문에 제가 시댁에 책 잡혀 있는 걸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든 남편을 끌고 아빠 생신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언제 가냐?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직장인이 고작 이틀 쉬는데 가는데 비싼 항공료까지 내고 1박 2일로 제주도에 가 있는 게 말이 돼? 암튼 난 못 가니까 당신이나 갔다 오든가 해. 자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명절한 표 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더니 아빠 생신에도 못 가겠다고? 그럼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갈 건데? 솔직히 말해봐. 돈이 문제인 거야? 시간이 문제인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은 돈이랑 시간이 있어도 내 친정엔 안 갈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 내 말이 틀려? 아,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게 왜 제주도에서 태어났냐고. 서울이나 못해도 경기권에만 살았어도 내가 이러겠냐? 암튼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미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참이라 길게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 아침부터 남편이 부산을 떨더라고요. 잠결에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를 듣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써 눈을 감고는 침대에서 뭉개고 있었죠. 자기야, 안 일어나? 벌써 8시가 넘었어. 빨리 씻고 가자. 쉬는 날인데 왜? 나 좀 더 잘 테니까 갈 거면 자기나 가. 그러자 남편이 이불을 확 들추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초코 생일이잖아. 엄마한테 9시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 씻어. 식구들이랑 같이 아침 먹기로 했으니까 꿈을 대지 말고 일어나라고. 어서.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든지. 초코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댁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아니, 개 생일까지 챙기면서 장인 생신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속이 상해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내가 왜? 넌 우리 아빠 생신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니네 집 개 생일까지 챙기라고? 싫어. 갈 거면 너나 가. 그리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자기 혼자 본가로 향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오전 무렵에 형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은아, 이번 장인어른 생신 때 마카오로 여행 갈까 하는데 너 시간 되냐? 넌 딴 거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여권만 준비해오면 돼. 경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멋진 호텔들이 그렇게 많더라. 우리도 이참에 호캉스인지 뭔지 한번 해보자. 말은 고마운데 내가 그럴 처지도 안 되고 그이도 못 가는데 나만 다녀오긴 좀 그래. 그이 밥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며칠이나 집을 비우기도 그렇고. 야,
넌 자식이 돼선 아버지 생신이 중요하냐, 네 남편 밥이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니까 동서가 매번 싸가지 없이 구는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도 모르냐? 지네 집 개생일까지 챙기면서 하나뿐인 장인 생신도 건너뛰는 놈을 뭐하러 챙겨줘? 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암튼 난 네 항공권까지 다 사줄 테니까 넌 여권 준비나 확실히 해라. 이건 형부로서 하는 말이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형부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남편 놈도 문제지만 매번 순순히 넘어가주는 저도 문제더라고요. 문득 책상 앞에 놓은 거울 속 나를 보니 어쩜 그리 못난 여자가 들어앉아 있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나 생각하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틈타 여권 신청을 하러 갔어요. 며칠 뒤 생애 첫 여권을 손에 넣은 저는 형부한테 전화해 여권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남편한테 마카오 여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보니 자기가 주문한 거라고 집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더라고요. 손에는 뭘 그렇게 샀는지 양손 가득 한 짐이었어요. 남편은 택배 박스를 보자 콧노래까지 부르며 박스를 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안에서 24인치짜리 캐리어가 나오지 뭐예요. 그거 여행 가방이잖아. 당신 그건 뭐하려고 샀어? 이 사람이 여행 가방을 뭐하러 사겠어. 마카오 갈 때 쓰려고 샀지. 맞다. 나 여권도 신청했어. 특급으로 신청해서 내일이면 나올 거래. 보자. 여권 준비도 됐고 캐리어도 샀고 그럼 또 뭘 해야 하나? 아, 여행 경비는 형님이 다 되는 거 확실하지? 난 몸만 가는 거다. 환전 안 해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갈 시간은 없다는 인간이 마카오는 따라갈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심보로 가만히 두고 봤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는 남편은 항공권을 미리 사야 한다는 것과 발권 전에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행 출발 당일이 되었고 저는 제 짐을 담은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득달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24인치 캐리어를 끌고는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요. 공항에 도착해보니 아빠랑 언니 내외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멀어서 제주도도 못 가겠다는 남편이 제일 신나서 달려가자 식구들은 다들 입을 쩍 벌린 채 황당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눈밭을 달리는 개처럼 잔뜩 신이 나서는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해당 항공사 부스에서 짐을 붙이는데 남편이 자기 캐리어를 내밀자 형부가 손으로 막았어요. 뭐 하세요? 그걸 왜? 아니 왜긴 내 짐도 붙여야지.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여행 가는데 동서짐을 붙이냐고요. 처자한테 들어보니 시간이 없어서 장인어른 생신에 못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동서항공권은 예매 안 했어요. 난 또 어디 출장이나 가나보다 했죠. 그러자 남편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해? 가족여행 간다고 그래서 기껏 여권까지 발급받았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나도 엄연히 이 집 사위인데 가족여행에 나만 빼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이제 보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구나.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여보, 당신도 짐 다시 빼. 잘난 큰사위가 우린 안 데려간다니까 뭐 어쩌겠어. 우리가 안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당신 짐 다시 달라 그러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항공권도 있고 짐도 다 붙였고 회사에 월차까지 다 내놨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여행에 못 가는 건 당신뿐이라고. 애초에 자긴 우리 아빠 생신 챙길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놓고 공짜 해외여행이니까 갑자기 사위 노릇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근데 어쩌나 우리 식구들은 자기를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나 곱게 가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아,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식탁 위에 이혼서류 올려놨어.
내 거는 다 채워놨으니까 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신 부분 다 채워놔. 나 여행 갔다 와서 제출할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난 이혼할 생각 없어. 그건 네 마음이고요. 내 마음은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난 지 오래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비행기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 아, 기왕 혼자 집에 가는 김에 당신 짐도 싸놓는 게 좋겠다. 그 집 내 거잖아. 그리고 그간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니네 집으로 들어간 돈도 잘 계산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니네 아빠 임플란트 했던 돈이랑 니 멋대로 산 차, 니네 집 개 생일 선물 샀던 것까지 깔끔하게 뽑아놔. 갔다 와서 내가 정리한 거랑 오차가 생길 시엔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할 생각이니까. 돈 많은 형부가 내 이혼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구해주기로 했거든. 우린 미리 주문한 면세품 받아가야 돼서 이만 가볼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우리는 제 남편만 공항에 남겨놓은 채 마카오로 날아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이 무사히 끝나자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한때는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내 고향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현재 저는 원룸 보증금과 퇴직금을 합해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과정도 이수했고, 형부 도움받아 제주 감귤을 이용한 디저트도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대학 시절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숱하게 해왔던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번에 알차게 써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건 나의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조금은 겁이 나긴 하지만 제 곁엔 저를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